네, 시청자 여러분, 월요일입니다. 7월 8일 월요일 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임종윤입니다. 이해랍니다. 네, 지난주 삼성전자가 쏘아올린 실적이란 공으로 실적에 대한 집중도가 확 높아졌죠. 네. 그런데 이번 주도요, 여러 가지 주목해볼 이벤트들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은 금통위도 그렇고 미국 쪽 물가 지표도 역시나 살펴보셔야 될 이슈로 보입니다. 예. 오전장 초반에 좀 보합권으로 움직이다가 지금 10시 전후에서 지수가 좀 갑자기 빠르게 더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대감들 시장에 좀 반영이 돼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또 어떤 시장이 전개가 될지 기대가 되고 저희와 또 함께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장을 움직이는 이슈들 먼저 짚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시장 분위기가 좀 뜨끈뜨끈해지고 있습니다. 월요일 오전부터요. 전체적으로 좀 각 섹터들 상황 좀 보죠. 전선, 전력, 설비, 음식료, 조선, 비만, 풍력, 로봇, 야놀자, 암호화폐, 통신장비, 제약바이오, ESS. 해운하고 HBM 두 개 빼고는 좀 대부분 다 플러스입니다. 그만큼 오늘 아침 시장 상황, 이번 주, 그러니까 7월 둘째 주 들어서 첫날 시장 상황 굉장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수도 많이 오르고 있고 대부분의 섹터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가장 크게 지금 전선하고 전력 설비 쪽이죠. 같이 묶어서 볼 수가 있을 텐데 전선 쪽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사 한번 들어가 보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주였습니다. 며칠 되긴 했는데 7월 4일 날 HD 현대일렉트릭을 방문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는 HD 현대일렉트릭뿐만 아니라 이 전선 쪽, 또는 전력 설비 쪽 회사들, 효성중공업이라든가 LS 일렉트릭 같은 회사들 관계자들이 대부분 다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전력 기자재 분야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2.7조 원의 무역보험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내용이 이제 보도가 좀 됐습니다. 올해 수출 목표가 162억 달러인데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충분히 초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또 상반기 이 전력 설비들, 또 전선주들 주가 굉장히 많이 오른 거 잘 아실 거고요. 최근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앞서 보신 대로 지금 상당히 강한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원전선 5.5%, LS 마린솔루션, 가온전선 5%, LS, 일진전기 다 3에서 5% 정도의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도 사실 지난주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지난주 내내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물론 조정 폭도 그렇게 큰 폭은 아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오늘 이번 주 들어 첫날부터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흐름을 좀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이제 원래대로 좀 다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전력 설비도 마찬가지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조선 역시도 전체적으로 수출에 대한 기대감 강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식료가 오랜만에 좀 상승세를 좀 보고 있어요. 음식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최악의 무더위 경고에 이제 기대감 폭발하고 있다. 사실 음식료 업종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시크릿컬,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경기에 따라서 하는 경기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업종으로 보다가 올 상반기부터는 이제 성장주 개념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굉장히 방어주적인 성격에서 성장주 성격으로 이제 어떤 성격이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어떤 초입이다. 이런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걸 가장 큰 이유는 수출 기대감인 거죠. 지금 나오고 있는 역대 최대 무더위, 최악 무더위라는 거 보통 이제 여름 이렇게 되면은 빈과류들 중심으로 제과제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장마 들어가거나 또는 더위가 한풀 꺾이면 다시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이런 어떤 반복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는 예년과 좀 다른 게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무엇보다도 이 음식료 업종의 행태가 변한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대상홀딩스, 샘표식품, 풀무원, 동원 F&B, 우양. 우양은 이제 냉동 김밥하고 이쪽으로 이제 잘 알려진 종목이죠. 다들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대상 같은 경우 10%가 넘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대상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김치 수출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회사고 그래서 미국의 김치 공장까지 좀 증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풀먼도 특히 이제 그 좀 친환경 관련 그런 식재료를 좀 많이 만들어내서 미국에 역시 공장도 있고 미국의 어떤 그 인프라 구축을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일찌감치 했던 그런 혜택을 최근 들어 주가가 좀 그대로 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6.4% 넘게 좀 그렇게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이제 전체 화면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오늘 또 좀 괜찮게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좀 새롭게 올라온 풍력 얘기인데 풍력도 좀 이슈가 있습니다. 중국의 해상 풍력 파워 거세이자 한국이 생산과 좀 되달라는 이 얘기인데 기사를 좀 들어가서 보시면 좀 제가 준비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나라가 글로벌 해상 풍력 연합 고와라고 그러네, GOWA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2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원래 2022년에 이 협회에서 한국 좀 들어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 미온적으로 하다가 이번 2024년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된 건데요. 이 고와 그 GOWA라는 데는 20개 서방 국가하고 글로벌 해상 풍력 기업들이 6곳이 가입해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지금 해상 풍력도 중국 기업들이 사실상 장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절반 이상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태양광 전력처럼 태양광 발전처럼 완전히 중국으로 장악이 될 거라는 걸 두려워한 서방 국가들이 이제 이렇게 GOWA라고 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거는 중국 업체한테 완전 넘어가지 않도록 좀 방어를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협회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들어오도록 한 가장 큰 역할은 우리나라가 해상 풍력 터빈부터 시작해서 구조선까지 해저 케이블, 해상 변전소까지 이런 서플라이 체인을 다 갖고 있는 중국 외에는 거의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해당되는 우리나라 기업들 여러 가지로 좀 실적 수혜가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풍력 터빈, 발전소 타워, 하부 구조물, 발전소 설치선, 해상 변전소, 해저 케이블까지 이 전체적인 서플라이 체인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건데요. 각 종목들 좀 주가 흐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슨 태양 풍력 이 해상 풍력 터빈 관련된 회사죠. 태웅 여기는 이제 그 관을 만드는 회사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터빈 엔진을 만드는 회사고 삼양엠텍, LG, LS 에코노미 등등등 이 서플라이 체인에 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두루 다 있고 아직 물론 사이즈는 중국 기업들에 비해서는 좀 작지만 이렇게 글로벌하게 어떤 그런 수주나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난다고 하면은 충분히 회사 규모도 커질 수가 있다라는 이런 점들을 이 서방에 있는 GOWA 회원국들이 이제 가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전체적으로 오늘은 떨어진 종목들이 사실은 별로 크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오늘 플러스 종목 하나만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 쪽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해운이 오늘은 약세네요. 약세 하나 좀 맞아 보죠 그러면. 근데 사실은 재료는 좋습니다. 13주 연속 해상 운임이 상승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좀 올라와 있는데요. 해운주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좀 작용하고 있고 또 해운주들 같은 경우도 그동안 주가가 좀 지난 최근 2주 동안 계속 올랐다라는 부분에 대한 약간 부담이 작용해서 주가는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해상운임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2분기가 아니라 이제 3분기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해상운임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수혜주 문화 문제라든가 파나마 문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쉽게 해소될 수가 없는 이런 재료이다 보니까 하반기에도 계속 해상운임의 강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떨어져도 그렇게 쉽게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점들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주가 흐름 살짝 좀 보겠습니다. 하락폭이 보시는 것처럼 크지 않습니다. STX 그린로지스 7%인데 아시는 것처럼 STX 그린로지스가 사실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른 그만큼의 이익 실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HMM도 조금 더 떨어지고 지난주 HMM 많이 올랐었죠. 흥하행운, 펜오션, 대한해운 1~2% 정도의 하락률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진행되는 10분 전 사이에도 크게 시장 흐름은 변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 시간대 또 오후 시간에도 계속 될지 여부 함께 좀 지켜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종목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윤환식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단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의 기준부터 알아보고 가죠. 자, 일단 오늘 오전장에도 시장이 약반등을 시도하면서 다양한 종목들이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테마주, 섹터별로 그중에서 가장 강한 섹터와 테마주가 있기 마련인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의 기준이 뭐냐고 저한테 여쭤보신다면 저는 단 한 가지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섹터도 그 섹터 안에서도 많은 종목들이 속해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흔히들 주도주 매매를 할 때 다른 말로 대장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대장주를 필두로 2등주, 3등주가 형성이 되면서 대장주와 키 맞추기를 하는 섹터가 오늘 시장의 주도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도주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게 추천드리고 이 주도주가 아닌 단기적으로 바닥권에서 단기 급등을 하는 종목을 매수하다 보면 기간도 늘어질 뿐더러 매매에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는 주도 업종 내에서만 매매를 해서 회전율을 높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오늘 아침 시장에서 강한 종목을 좀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난주부터죠. 계속 바이오 업종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넥스란 종목이 오늘 신고가를 돌파해 주면서 다시 하여금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장 전부터 저는 사실 이 바이넥스라는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이 바이넥스란 종목은 생물보안법에 관련된 종목인데 이 생물보안법 이슈가 사실 최근에 새로 나온 이슈는 아닙니다. 이 생물보안법은 미국 사람들의 개개인의 건강과 정보 등을 이제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법인데요. 이 생물보안법이 사실 이슈가 되는 게 최근 불거진 중국과의 분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더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1월 25일 날요. 미국 하원에 제출이 되었고요. 최근에 이 생물보안법 이슈 관련주의 대표주자인 바이넥스가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 일단 기존의 CDMO 시장에서 미국에서 중국 기업들이 꽤 많은 입지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생물보안법이 실행이 되게 되면요. 기존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중국 기업들이 이 CDMO 시장에서 힘을 쓰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빈자리를 국내 기업들이 메울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바이넥스를 필두로 여러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 바이넥스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지난 3월 달부터 계속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한번 기모으기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최근 바이오 관련주의 성장세와 이제 맞물리면서 생물보안법 이슈까지 겹쳐지면서 오늘 아침에 갭상승을 하면서 오랫동안 형성되었던 이러한 박스권을 돌파해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박스권을 돌파해주면 이전에 형성된 강한 저항 라인은 이제 지지 라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 지지 라인을 조정이 나오더라도 아주 강하게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아침장 일단은 급등이 나왔는데 추후 이번 주 내에 이 지지라인 부근으로 지지가 형성된다면 충분히 한 번 더 공략할 재료적인 모멘텀과 대내적인 여건상 충분히 여러분들 앞으로 지켜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종목 하나 보시겠습니다. 최근 비만 치료제 이슈가 시장에서 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이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시장에서 여러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그만큼 이제 재료의 크기가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펩트론도 그랬고 뭐 삼천단제약도 그랬고 대장이 여러 번 바뀌고 2등주, 3등주가 대장 종목들의 키 맞추기를 해가면서 그 테마의 확산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 블루엠텍 같은 경우도 오늘 장초에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제품 싹센다라는 이 비만 치료제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싹센다가요, 올해 특허가 만료된다는 소식에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을 높아지면서요, 이 블루엔텍의 주가가 영향을 받았다고 풀이가 됩니다. 이 싹센다를 국내 약국에 유통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블루엠텍입니다.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 일단은 제가 오늘 왜 브리핑을 해드리냐면, 다른 펩트롤이나 이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바닥권에서 너무 급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걸 제가 시간 관계상 너무 자세하게 풀어드리진 못하지만, 펩트론과 삼천당 제약을 이제 기업 재무제표나 앞으로 미래 가치에 따른 분석을 했을 때 이제 점점 단기 고점 징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블루엔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바닥권에서 되게 오랜 기간, 약 1년이라는 넘는 시간 동안 바닥권에서 오래 바닥을 다지다가 최근 추세 전환을 시도해줬습니다. 이러한 비만 치료제 이슈는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상대적으로 아직 덜 오른 종목들이 대장급 종목이랑 키 맞추기를 했을 때 좀 더 그 효과가 증대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5,800원 부근에서 지금 현재 주가가 형성 중인데, 지금 장기 이평선이 일봉상 121선 부근이죠. 15,000원만 지지해 준다면 지금 현재 상승 1파가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요 15,000원 부근만 지지해 준다면 충분히 요 싹센다 이슈로 인해서 2차 상승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금 현재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 움직이는 이슈 중에서 제약 바이오 쪽 먼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넥스였습니다.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언급을 주셨고, 두 번째는 블루엠텍이었죠. 비만 치료제 이 삭센다 관련한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인데, 이 가격 라인도 설정해 주셨으니 대응하실 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우리 이슈 브리핑에서도 살펴본 업종입니다. 이제 식품 관련주인데, 말씀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지금 보면 앞서 음식료도 굉장히 큰데 수산물 쪽이 많이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지금 장 초반 대비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듯이 경기를 많이 타는 그런 업종이었는데, 이제는 성장주로서의 그런 면모, 퍼포먼스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섹터군이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지지난 방송에서 이제 방송 중에 사조 산업과 사조 내림, 요 사조 그룹들을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꽤 엄청난 수익률이 나왔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아침에 식품 관련주가 일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조 내림을 필두로 밑에서 사조 그룹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사조 내림의 경우 재무적으로도 되게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형성된 식품 관련주 중에요, 특히 사조 대림의 경우에 12개월 선행 PER이요, 5배에 불과합니다. 또 강화된 펀더멘탈 대비 지금 현재 주가가 현저히 저평가가 됐다고 시장에서 인식하는 영향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달 14일 요 냉동김밥 3종을 전 세계 시장에 수출한다는 뉴스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조그룹주 같은 경우는 수산물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지만, 사실상은 이 올라가는 이유가 냉동김밥, K푸드 이러한 업종에 이제 연관이 돼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수산물 관련주하고는 연관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도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사조대림 같은 경우 제가 주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봉 같은 경우 지금 역사상 신고가를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난 2002년부터 약 20년 동안 박스권을 바닥을 다지면서 최근 요 K푸드 이슈의 등장으로 인해서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주봉상에 보이는 12만 원 부근에 아주 큰 저항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99,400원 정도인데, 요 지금 부근에서 일정 기간 동안 등락폭을 거듭하면서 지금 형성된 저평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최종적으로는 등락폭을 거듭하면서 최종 목표 주가인
12만 원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시장 속에서 식품주들은 앞으로 좀 더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12만 원에 대한 고점 저항 라인과 말씀드린 이 기업의 펀더멘탈 부분적인 측면 고려하면서 사주 내림 관심 있게 앞으로 시장에서도 지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식품 관련주 또 그 중에서도 수산물 관련 사주대림 사주산업 우리가 윤 파트너와 함께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리뷰하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까지 전략 얻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현재 구간에서 LG에너지솔루션 2분기 실적치 발표됐는데요. 영업이익 1,953억 원, 지난해 분 동기 대비해서는 57% 감소한 것으로 현재 나타났습니다. 자, 이 부분도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들 들어오면 또 전달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음식료주뿐만이 아니라 또 살펴줬던 종목들이 있어요, 윤 파트너가.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체크해보면 좋을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일단 제가 지난 방송에서 방산주를 네. 예를 들어서 언급을 드렸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이 풍산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55mm 포탄과 105mm 포탄을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 우회적으로 공급했다는 뉴스가 기정사실화되면서 부각을 받았던 종목인데 이 풍산 같은 경우 이제 전력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긴 합니다. 이 전력 관련주로 분류되는 이유가 이 구리에 관련된 종목임에도 이게 종목이어서 이제 전력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편인데 네. 이 155mm 포탄과 105mm 포탄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캐파를 이제 미국을 제외하고 그렇게 캐파를 보유한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155mm 포탄과 105mm 포탄은 유럽, 즉 우크라이나 전선에 즉각 투입되어서 호환이 됩니다. 규격이 딱 맞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 풍산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되고요. 지금 현재 제가 지난번 방송 때 가격대가 약 66,000원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6만 원 부근에서 66,000원까지 폭넓게 한번 분할 매수 공략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주가 67,500원으로 꽤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시총이 현재 1조 7천억 원인데 시총 대비 꽤 괜찮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흐름으로 볼 때 단기적으로 형성되었던 7만 원 부근을 재차 돌파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시고요. 만약 보유자분들이 계시다면 분할 매도를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면서 안전한 매매 한번 추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풍산 7만 원 선까지 다시 한번 좀 공략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구간에 와 있다라고 언급을 주셨고 앞서 또 우리가 제약바이오 바이오 관련주 얘기했었잖아요. 펩트론도 언급을 주셨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사실 펩트론 이 종목도 제가 그때 방송에 가져 나왔을 때 네. 일부 시청자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좀 있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특히 바이오 관련주들 경우에는 일반적인 재무제표만으로 분석하는 게 좀 약간 불합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회사의 가치와 재무적인 평가보다는 사실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측면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이제 바이오 테마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목표 주가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펩트론도 지금 일단은 주가가 횡보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조정이 한번 왔을 때 단기 반등을 줄 수도 있는 그런 기대감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네. 되고요.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을 때보다 꽤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현재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차트로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네. 한번 펩트론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펩트론을 언급드렸을 당시가 이제 이 부근이었습니다. 약 5만 원 부근이었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그때보다 약 15%, 20% 이상 상승하여 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3일선, 5일선 내에서 네. 음봉이 지금 발생하면서 위태위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비만 치료제와 다른 바이오 개발 업종들이 순환매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테마의 순환 관점상 단기적으로 고점을 형성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에 주의하시면서 현재 주가 상태에서의 신규 매수는 최대한 자제해 주시는 편이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펩트론 점검해봤고요. 그러면 오늘장에서 우리가 좀 바라보면 좋을
기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네. 자, 일단은 반도체 관련주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하는데 최근에 지난주에는 이제 CXL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꽤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여러 반도체 업종들이 한꺼번에 상승을 시도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상승하면 그에 따라서 반도체 업종별로 순환매가 나오는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에 지금 시장에서 반응은 없는데요. 장전 뉴스를 보면요. 이 유리기판에 대한 이슈가 재점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도체 관련주들, 특히 올해 초에 반도체 랠리가 이어졌는데 고점 대비 약 50% 이상 빠진 종목들을 위주로 저가권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한번 반도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재편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유리기판을 적용하게 되면요. 기존에 이제 이 유리기판 대신 플라스틱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유리기판을 사용하면요. 반도체 패키지 두께가 얇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요즘 최근 전력 사용량에 대해서 이슈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전력 사용량에 대해서도 이 기존 플라스틱 제품보다 절반으로 전력 사용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 양도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CXL과 더불어서 이 삼성 전기 측에서도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을 점점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리기판도 반도체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라 불리고 있을 만큼 꽤 강한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 유리기판주 관련주 중에 캠트로닉스라는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캠트로닉스는 삼성전기와 독일의 두 회사와 캠트로닉스 등과 함께 약 4자 기술 협약을 체결한다는 이슈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 삼성전기가요, 캠트로닉스와 다양한 제품 공급망을 구축하고요, 연구를 함께 진행한다는 뉴스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네. 이러 봤을 때 이 유리기판 제조에서 가장 핵심 공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가장 핵심 공정이 뭐냐면요, 바로 유리관통 전극이라고 하는 이 유리기판 제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품입니다. 이 유리 관통 전극을 이 캠트로닉스와 함께 개발한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유리기판 관련주들 중에서도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이 캠트로닉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총은 4천억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도 그렇게 무겁지도 그렇게 가볍지도 않은 적정한 시총을 보유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너무 무거운 종목들은 사실 상승 탄력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너무 시총이 낮은 스몰캡 종목들은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제가 펀드 매니저 생활을 할 때도 이게 느꼈던 부분인데, 보통 이제 증권가 쪽에서는 시총 2천억 원 이하를 스몰캡 종목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스몰캡 종목들은 기간 수급이 의미 있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꽤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스몰캡 종목들은 기간 수급도 많이 들어오지 않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현재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 시총 약 4천억 원대로 개인 시청자분들, 개인 매매자분들이 꽤 매매할 수 좋을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주가는요, 36,850원에서 지속적으로 조정을 거듭하여서 26,500원 정도의 지금 현재 주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차트적으로 제가 풀이를 하게 되면 121선 부근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121선 부근만 지속적으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연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우리가 한번 주도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을 만한 시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세선으로도 한번 풀어보았을 때 지금 36,800원, 850원 정도인 고점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전형적인 추세 하락 패턴이 지금 관찰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121선을 지지를 하게 되면서요. 지금 저점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밀어보았을 때 제가 매수가와 손절가를 한번 말씀드려 보자고 한다면 매수가는 지금 현재 26,500원 정도의 제가 주가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밑으로 약 25,000원부터요. 26,500원까지 이제 분할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매수가는 25,000원에서 26,500원까지 그렇게 한번 매수 공략을 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손절가는 25,000원 일봉상 25,000원을 이탈시 한번 잡아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봉상 25,000원을 이탈하게 되면요. 121선을 이탈하게 되는 것이므로 지금 일봉상 형성되고 있는 241선까지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손절가 25,000원 선 지켜주면서 매매를 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위로는 일단은 약 28,000원까지 충분한 상승 여력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 유리기판 이슈가 오늘 식품주라든지 바이오 업종 내에 밀려서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지속적으로 8만 원대에서 일부 강세를 보여주면서 횡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시장 기조가 당분간 지속이 된다면 바이오 업종별로 충분히 다시 한번 순환매가 전반적으로 고르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유리기판 관련주도 이 CX웰, HBM과 더불어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되기 때문에 이 캠트로닉스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단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를 이제 공급을 확정받았다는 뉴스가 전해지기도 했어요. 근데 하지만 몇 시간 뒤에 삼성전자 측에서 아니다, 우리는 아직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 관련은 여러분들 그런 뉴스에 일희일비하는 자세보다는 내가 어떤 한 섹터에 자신감을 갖고 충분한 바닥권에서 매수를 했다면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는 주도 업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서 크게 봤을 때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도 섹터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없는데 특히 이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코스피 기준 우리나라 시가총액 형성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매매를 꼭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캠트로닉스 제가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캠트로닉스와 더불어서 다른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 종목들은 지금 현재 주가가 좀 완벽하게 바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종목을 최대한 매수하지 않는 것을 당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더 살펴볼 섹터가 있는데 지금 현재 두산 로보틱스와 같은 로봇 종목이 시장에서 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산 로보틱스와 다른 로봇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로봇 관련 주들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관련주들은 최대한 매매를 피하시면서 당분간은 다가올 반도체 업종의 순환매를 기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 마치겠고요. 현명한 투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윤하시 전문가였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서 공략해볼 기업 종목으로는 캠트로닉스를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반도체 밸류체인의 여러 가지 우리가 이슈들을 주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HBM이라든지 CX에 여러분 알고 계실 것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유리기판 잠깐은 소외됐지만 다시금 부각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캠트로닉스를 설명을 했습니다. 가격 라인까지 제시를 했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윤한식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데일리 TV 인사이트 오늘 편집국의 석지연 기자와 함께 바이오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로 보셨겠습니다만 한미약품이 또 경영상에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서 오늘 그거에 대한 내용과 의미까지 좀 먼저 살펴보고 얘기를 좀 준비했던 내용들을 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석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계속 좀 불안불안했는데 일단은 이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 네. 그 발표를 했네요. 네. 이게 좀 어느 정도 예상이 업계에서 됐었어요? 사실 그 하루가 다르게 한미약품에서 이제 계속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예상을 저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한미약품 창업주 가족들은 올해 초부터 어머니인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 그리고 딸인 임주현 부회장님이 한편 그리고 장남과 차남인 임종윤, 임종훈 형제가 예. 한편 이렇게 해서 대립을 계속 해왔습니다. 지난 3월에 주주총회에서 형제 측이 표대결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권이 형제 쪽으로 기울어질 것이다. 이렇게 맞아요. 이제 해석이 많았는데 그동안 형제 편에 섰었던 신동국 한양 정밀 회장, 회장이 네. 최근에 이제 모녀랑 손을 이렇게 다시 잡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개편을 추진을 하게 됐고 이제 상황이 반전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사퇴한 거 같은 예. 경우는 사실 그 동안에는 전혀 뭔가 이렇게 좀 낌새를 차리기 좀 어려웠었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그 딸하고 어머니하고 네. 그 신동 회장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새롭게 뭔가 좀 네. 장악을 해 나가는 상황이었으니까. 네, 저도 이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오전에 이제 좀 전에 알게 된 거고요. 이제 지난주에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이제 송영숙 회장, 임주현 부회장의 지분은 일부 매수하는 그렇죠. 예.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한 것 했고요. 예. 그게 이제 지난 3일에 일어난 일이고 네. 이제 이거랑 관련해서 송영숙 회장이 이제 오늘 보도 자료를 내고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신 회장 중심으로 전문 경영인 체제 구축을 하겠습니다. 신 회장 신동국 회장 중심으로. 네네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한미 그룹이 재탄생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잠깐 언급드리면 신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고 임성기 회장, 그러니까 그렇죠. 한미약품의 설립자. 창업주, 예, 창업주. 고교 후배입니다. 그 2010년에 임 회장이 이제 먼저 권유를 해서 이제 신 회장이 한미 지분을 이제 매입을 하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이제 개인 주주로선 최대 최대 주주입니다. 주주고. 그동안은 그룹 경영에 신 회장이 관여를 한 적이 없습니다만 이제 이번에 송영수 회장이 물러남으로써 이제 신 회장이 경영에 이제 좀 관여를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신 회장이 이제 물러나겠다고 한 이유는 한미 지분을 해외 펀드에 매각하는 그런 일만은 좀 막고 싶다. 네. 네,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의 정체성을 잃기 싫다. 사실은 이런. 한미약품이 그 비만 치료제 계속 잘 순조롭게 진행되는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뭐 아시겠지만 위고빈이 이런 비만 치료제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계속 자기가 위에서 이런저런 좀 좋지 않은 얘기들이 나오니까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주주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불안했을 텐데 지금 근데 송 회장 말씀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중심으로 전문 경영 체제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신 회장이 직접 회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경영제에 참여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지금 오늘 나온 이제 자료를 보면은 송 회장님이 아예 이제 물러나시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 본격적으로 경영에 진짜요? 참여를 그런데 이제 그 전에는 그 신 회장님 형제 측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모녀 측으로 돌아선 건데 언제 또 이게 바뀔지는 이제 사실 좀 이제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신중하게 좀 볼 필요가 그러게요.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아직도 됩니다. 석 기자 말씀대로라면 아직도 뭔가 좀 불안한 감, 불확실성은 좀 남아 있다고 아직은 봐야 되겠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네. 소식이 그 임종윤 사내이사죠. 이 양반은 계속 좀 복귀를 하시려고 하는 분인데 네. 그 이분의 그 북경 관련된 이 계열사 네. 여기에서 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또 불거져서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미약품이 이제 자회사 북경한미가 있는데요. 이 자회사에 대한 내부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회사 차원에서 조사를 하겠다 이거죠? 네, 지금? 한미약품이 그래서 박재현 예. 한미약품 대표가 최근에 임원들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이제 한미약품 경영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위중한 사안으로 생각이 된다 이런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예.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도 해당 내용 심각성 인지해서 공식적으로 조사를 요청했다. 네. 이제 향후에 이제 어떤 조사에 대한 결과가 내려지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맞는 징계 절차 착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미약품의 이제 임종윤 사내이사가 이제 실질적으로 소유한 걸로 알려진 홍콩의 코리그룹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코리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이 북경한미가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이제 의약품이 여러 개 있는데 네. 이거를 코리그룹 계열사에 넘겨가지고 이제 유통하게 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뭐라 합니까? 통행세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코리가 이제 중간에서 먹을 수 있게 했다 이게 코리그룹의 얘기군요. 계열사가 이걸 유통하게 해줬다. 어떤 특혜를 준 거고 그런 일감 거네요. 몰아주기다. 이거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 또 이런 이슈까지 겹쳐서 지금 현재 임종윤 사내이사의 그 경영 복귀가 조금 더 지체되거나 좀 이렇게 나중에 반전이 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일단 그리고 또 앞서 우리 얘기했습니다만 송 회장이 물러나고 신동국 회장 뭐 직접적으로 뭐 회장을 맡거나 뭔가 경영진에 참여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심으로 하겠다고 아예 선포를 한 상황이니 그리고 이제 그 신 회장은 송영숙 회장하고 임지연 부회장 그 모녀 그쪽에 이제랑 이제 손을 잡은 상황이고 네. 거기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까지 벌어졌으니 이제 확인은 이제 나중에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니니까 그러면 진짜 그러니까 뭔가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좀 이렇게 좀 더 구석으로 몰리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이 북경함이라는 회사도 지금 저도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뭐 매출이 뭐 꽤 크니까 작년 기준으로 매출이 꽤 돼서 작은 회사가 아니니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 통행세나 이런 거 관련돼서 보면은 분명히 작은 돈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회사가 제약회사가 좀 자꾸 경영권 문제가 좀 불확실한 이런 상황이 계속 좀 이게 이어져서 주가도 그럴 거고 투자자나 뭐 주주분들한테 그 마음이 계속 좀 불안하실 거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미약품 얘기는 지금 속보로 나온 거라 이 정도 좀 정리하고요. 오늘 이제 준비된 내용도 좀 하나 해보죠. NK맥스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거래 정지 중이잖아요. 상패 그 사유가 발생을 해서 네. 진행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그 거래 정지가 된 상황인데요. 그렇죠. 이제 최근에 이제 NK맥스 소액 주주들이 이제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더 안 좋아지는군요 상황이. 네, 그동안은 이제 직무 정지와 같은 이제 가처분 신청만 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형사 소송을 제기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소액 주주들은 이제 박 대표가 최대 주주가 변경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 담보 제공 계약을 체결을 했었음에도 이런 사실을 숨겼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4일 그러니까 지난달 14일 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을 제출했고. 소액 주주들이 했다고 했고요. 이 소액 주주들이 총 몇 명인가 보니까 이제 소액 주주연대 대표를 포함해서 총 238명. 아유, 많네요. 또 네. 참여하시는 분들도. 네. 그리고 죄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액주주연대는 지금 액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NK맥스 주식 33.5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소액주주 지분도 33%는 굉장히 높네요. 네, 높습니다. 충분히 이제 힘을 좀 끌어낼 만한 그런 지분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어떤 혐의점들이 여기서 언급이 됐습니까? 네네. 주주분들이 고발장에. 고소장에 따르면 일단 박 대표는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 제공 계약을 공시하지 않아서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을 먼저 위반을 했습니다. 예. 2020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한 4년 정도 박 대표가 8차례에 걸쳐서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 계속 질권 설정을 하면서 주식 담보 제공 계약을 체결을 했고 총 315억 원을 차용을 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전혀 공시하지 않았다는 게 소액 주주 측 주장입니다. 앞서 이제 박 대표는 이제 자신이 이제 보유한 NK맥스 주식 한 1,072만 주를 장내 매도하거나 또는 반대 매매를 당했는데요. 이 주식이 처분이 되면서 회사 주가는 5,190원에서 3,690원으로 28.9%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담보 제공 계약 사실을 이제 주가가 다 떨어진 다음에 뒤늦게 올해 그러니까요. 2월 28일 날 이제 박 대표가 공시를 했습니다. 거의 한 달 뒤에 공시를 했다는 얘기인데. 네. 코스닥 공시 규정을 보면요. 최대 주주 변경과 관련해서 최대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실행하는 경우,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그 당일날 공시를 그쵸.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표가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데 그것도 한두 주도 아니고 1,000만 주가 넘는데 그거를 한 달 뒤에 공시를 했다. 이거는 되게 글쎄요. 진짜 주주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복잡 터질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이건데 근데 또 박 대표가 또 더 악의적이라고 주주분들이 좀 말씀하시는 게 거짓말까지 했다. 이런 정황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고소장에 따르면 박 대표는 주주들한테 해당 사실을 이제 알리지 않았고 그 그렇죠. 과정에서 오히려 거짓말을 해서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예. 이제 1월 24일 날 제가 조금 전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 텔레그램 이제 주주 채널 방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거는 주식시장의 대내외 변동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한 거고 내부 경영 활동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재무 건전성과 안정성 또한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주주들은 그러면. 주식을 추가 매수했고요. 네, 결국은 이제 피해 액수가 더 커졌다는 겁니다. 이게 좀 이제 제가 뭐 NK맥 주식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감정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또 이 뭐 허위 공시 문제도 있고 이런 혐의도 언급됐고 이제 박 대표가 공시한 내용이 또 사실과 다르다는 점, 이른바 이제 허위 공시 이런 내용이 네. 되는 건데. 공시를 지연시키기도 했고 그렇죠. 그 거짓말도 하기도 했고, 했고 또 근데 그 공시가 또 사실이 아닌 아니고. 것으로 또 있었습니다. 뭐 이거 삼진인데 완전히 삼진아웃인데 이거 예. 1월 10일 날 네. 공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또 이런 의혹인데요. 당시 공시를 보면은 박 대표가 KB증권이랑 이베스트 투자증권 주식을 각각 이제 39만 주, 99만 주 이렇게 이에 대해서 주식 담보 대출 계약을 했었고 예. 그리고 에쿼티스 퍼스트 홀딩스랑도 130만 주에 대해서 이제 주식 거래 계약을 한 상태였습니다. 네. 당시 공시엔 그렇게 쓰여 있는데 하지만 이건 사실과 달랐다라는 게 이제 소액 주주 측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1월 10일 공시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네. 예. 어떻게 근거가 뭡니까? 1월 10일 당시 박 대표는 이제 담보 제공 계약을 통해서 총 315억 원을 차용한 상태였고 그렇죠. 자기가 담보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NK맥스 주식 905만 주를 제공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905만 주를 제공한 상태였는데 이 상태가 만약에 반대 매매가 들어갈 경우 박 대표 주식이 이제 발행 총수의 0.44%밖에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KB증권이랑 EBS KB증권이랑 박 대표는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해 이미 12월에 이미 차용금을 모두 반환한 상태였는데 상환한 상태였는데 이제 1월 10일 날 공시에 계약을 맺은 상태라고 이렇게 공시를 한 거죠. 그러게요. 그리고 이베스트 증권 역시 반대 매매 계약은 반대 매매는 없었다. 우리가 반대 매매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예. 다 갚았으면 뭐 반대 매매할 필요도 없는 거고. 어쨌든 이게 그러네요. 공시도 했지만 늦게 했고 또 거짓말했다고 하고 의혹이 나오고 심지어 공시한 내용도 사실과 다르고. 증권사들이 반대 매매해서 그렇다라고 이제 박 대표가 주장을 하는 건데 증권사들은 또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반박을 한 네. 거고 박 대표가 뭔가 좀 명쾌한 해명을 좀 내놔야 될 것 같아요 주주분들한테 이쯤 되면
네, 그래서 이제 2월 1일 날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담보 부족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여가지고 담보권 실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투자자를 유치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을 해서 회사를 좀 살리겠다. 이렇게 투자자들을 당시 안심을 시켰습니다. 박 대표 말을 다시 믿은 소액주주들이 여기서 또 주식을 한 번 더 추가 매수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게 사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니까 그걸 누군가가 이제 받아줄 사람이 있다라는 전제에서 뭐 이런 거를 한다고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올 것 같으니 이제 조금 안정이 되나 보다. 그러고 또 사셨단 말씀인데 이게 악순환이네요, 완전히.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래서 NK맥스 상황이? 네, 결국에 3월 25일 날에 이제 거래소로부터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그렇죠. 지정을 되죠. 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주식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서 의견 거절이 또 나왔고요. 그러겠죠. 네, 그래서 또다시 상패 사유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회생 절차 과정 밟고 있습니다. 소액주주들은 지난 4월 18일 날 박 대표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16일에는 이제 현 경영진 상태로 신규 이사 선임, 감사 선임, 정관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 주총 소집 허가를 이제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면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지 뭐 돼야지 뭐 경영진을 이렇게 바꾸거나 이럴 텐데 그건 아직 법원에서 결론이 아직 안 나왔던 거고, 소액주주 쪽 입장도 들어보셨을 텐데 그쪽 입장을 이제 최종적인 입장은 뭐라고 지금 보면 됩니까? 네, 이제 주주들한테 일관되게 거짓말로 이제 속였고 피해를 우리가 봤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형사 고소를 하게 됐고, 뭐 회사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이제 어떤 거짓말 그리고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끝까지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좀 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사실은 뭐 이게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긴 한데 감정적으로 이미 굉장히 격앙돼 있을 것 같다, 주주분들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쪽도 박 대표한테 직접 입장을 좀 들어보셨을 텐데 뭐라고 하십니까, 그 양반? 답변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게 상장이라는 이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내 회사를 이제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그 자금을 이제 조달을 받아서 회사를 더 키우겠다 이런 행위인데, 이렇게 되면은 뭔가 명쾌한 하나도 없고 뭐 법원에서 수정 판결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 양반이 거짓말했다 안 했다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서 뭐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되게 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참 되게 많아서 멀쩡한 회사 하나가 정말 이렇게 되다가는 잘못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주주분들은 다 또 큰 손실을 보는 거니까 박 대표가 좀 공식적으로 왜 그런 식의 일이 진행되는지 그 의혹들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석 기자가 연락을 했는데도 답변하지 않겠다 이랬다 그러면 뭔가 개운하지 않은 게 좀 있는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 하고요. 이거는 나중에 석 기자한테 혹시 박 대표 쪽에서 뭔가 해명이나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주주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저희가 후속으로 좀 업그레이드해서 사실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는 강스텐 바이오텍 얘기인데요. 여기도 조금 좀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리네요. 네. 3상을 실패를 했지만 이제 그래도 식약처 품목 허가는 도전하겠다. 이게 이제 큰 주제입니다. 이제 공시를 이제 최근에 했는데, 지난주에 했는데, 줄기세포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를 개발하는 곳입니다. 이제 국내에서 임상 3상을 대규모로 진행을 했지만 1차 평가 지표에서 통계적 유의성 확보를 못했습니다. 통상적으로 1차 평가 지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요, 이거는 임상은 실패한 걸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상 1차 평가 지표를 달성 못한 거고요. 그러게요. 이제 1차 평가 지표가 뭐였냐면, 이제 시작일 대비 12주가 지난 시점에서 이지 스코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습진 면적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이런 평가 점수가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얼마가 되냐, 이런 비율이 얼마가 되냐를 이제 알아본 결과 위약군이랑 이제 위약군은 아니고 대조군과 이제 그 시험군 사이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이제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조군으로 쓴 약과 그 강스텐 바이오텍의 약을 동시에 썼을 때 이 습진 면적이 나아진 것을 이제 크게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상 3상이 실패했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건데, 근데 이제 저같이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임상 실패했는데 품목 허가를 신청한다라는 게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래서 이제 강스텐 바이오텍도 이런 공시를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말한 것이 16주차의 장기 치료 효능을 바탕으로 식약처 품목 허가 신청, 기술 수출 시도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회사 측은 허가 승인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이제 인정은 하면서도 장기 투여 안전성이랑 잠재적 효능에 기대를 걸어보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12주차 시점에서 1차 평가 지표는 달성을 못했지만 그렇다고 허가길이 아예 막힌 건 아니다. 허가길이 막힌 건 아니다. 특히 뭐 일반 의약품이랑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제는 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랑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1차 지표는 없지만 1차 지표는 이제 성공하지 못했지만 다른 뭐 2차, 3차 지표를 통해서 시판에 성공한 약물이 덜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식약처랑 좀 더 허가 당국이랑 긴밀하게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되게 이제 절박하다라는 회사 측의 입장을 말씀을 들어보니 굉장히 절박하고 굉장히 뭔가를 어쨌든 끈을 잡으려고 뭔가 이렇게 실마리를 잡으려고 애를 쓰신다라는 생각은 들긴 드는데 이게 그렇게 돼서 품목 허가를 신청해도 사실은 확률도 높지 않다고 그랬고 그러면은 그 12주차까지 했던 그런 상황을 가지고 이제 뭐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뭐 품목으로 이렇게 추진을 한다고 그랬을 때 식약처가 그거를 또 허가해 줄지도 좀 그렇고 사실 이제 예. FDA에서 그 약물을 승인 받는 것도 어렵지만 그러면 그 약물이 승인 받았다고 해서 그 매출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약물이 승인됐지만 그거를 이제 병원의 의사들이 사용을 좀 꺼려하거나 그렇죠. 뭐 그렇게 된다면 영업 문제에서 잘 못한다면 승인은 받았지만 정작 매출은 나지 않는 그런 상황도 사실 생각을 해봐야 하거든요. 그러게요. 제 생각은 강스텐 바이오텍은 1차 지표 달성을 못했다는 점이 이제 계속 꼬리표처럼 붙어 다닐 거고 죽은 글씨처럼 계속 달려갈 거다. 만약에 적응증을 조금 달리하던지 아니면 16주차 아까 말한 그 장기 안전성을 밀어서 허가를 받는다고 해도 국내 병원에서 과연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이 약을 투여를 자신 있게 그렇죠. 할지 사실 의문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이 지금 완전히 독점적이고 이 강스텐 바이오텍만 이 약을 하는 건 아닌 거죠. 대체약은 이미 있는 거죠. 네, 지금 현재 국내에서 아토피 치료제를 개발하는 곳이 상당수, 뭐 샤페론을 포함해 상당수 있고요. 해외에서도 그러겠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정말 독점적인 어떤 제품이라면은 어떻게든 식약처나 이런 데서도 해보려고 할 텐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라면 어쨌든 지금 강 기자 말씀하신 대로 석 기자 말씀하신 대로 쭉 들어본다면 굉장히 이제 앞으로도 좀 난관이 있겠다. 네, 이렇게 좀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메이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ADC, 핵폭탄 질머맨 미사일, 암세포를 타겟하다. fit, 이젠 레고가 아니야. 자, 방금 전에 NK맥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는데 이 우리나라 국내 바이오에서 정말 꽃을 피우는 것은 우리 에버랜드 꽃밭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 수많은 씨앗들 중에 꽃을 피우는 거는 몇 송이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서 해야 되긴 하지만 요즘에 바이오 기업들의 정말 그 기세가 무섭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또 그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기세가 옛날에도 이런 기세들이 있었는데 항상 사그라들고 이러고 굉장히 큰 피해를 항상 마지막에 주지 않았었나. 그리고 저도 그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실패 속에서 성공의 열매가 열리는 어떤 그 자양분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 케이스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리가켄바이오가 성공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ADC에 관련되어 있죠. ADC 하니까 뭐냐. A가 안티바디, 그 다음에 이 D가 드러그, 그리고 이 콘주게이트라는 접합이 붙이다잖아요. 이 링커로 접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1세대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 쉽게 말해 우리 어렸을 때 막 정말 그 드라마에서 정말 암이 걸려가지고 되게 아픈, 왜 그러면 그 정상세포까지 다 죽어버리는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진 약물이지만 타겟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암세포를 타격하는 게 아니라 아무거나 그냥 미사일을 다 두들겨 때려가지고 정상세포도 죽고 암세포도 죽는데 어쨌든 죽는 그런 거예요. 맞추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약물의 힘은 뜨거웠죠. 그러니까 그 약물의 힘을 줄여가면서 타겟 능력이나 면역력을 넓힌 게 발전 단계죠. 2세대로 가면 표적 항암제라고 약물의 힘은 줄었지만 표적을 타겟하는 능력이 있었고 3세대는 약물의 힘은 더 줄었지만 인간 스스로의 면역력을 회복시켜서 암을 공격하게 하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부작용은 작지만 약물의 힘이 약해진다는 단점이 있었죠. 근데 ADC가 그걸 다 살려낸 거예요, 장점을. 예를 들어 이 드러그, 이 약물의 힘은 1세대 세포 독성 화학항암제에서 증명이 됐잖아요. 워낙 강력한. 이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ADC에서 부활시켰죠. 강력한 약물의 힘은 그대로 두자. 근데 요거를 타겟 능력, 여기에 지금 암세포에 타격하는 안티바디의 이 항체의 능력, 2세대 표적항암제의 능력을 갖다가 넣었어요. 근데 그 두 개의 능력을 묶어야겠죠. 그래서 링커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데리고 가서 암세포에 도달하면 요걸 떨어뜨리는 거예요. 정상세포는 안 죽이고. 그러면 1세대, 2세대, 3세대 항암제의 모든 장점을 흡수한 새로운 약물이 탄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이 지금 떠오르고 있다. ADC 기술. 자, 글로벌 ADC 시장 전망인데 지금 커가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여기서 로슈의 유방암 저금증으로 하는 허투 표적으로 하는 캐사일라라는 약물이 지금 2022년도 매출 기준으로는 가장 많습니다. 2,188 100만 달러 이 단위죠. 그리고 두 번째가 에너투, 아스트라제네카랑 일본의 다이지 산교가 같이 개발한 요것도 저응증의 유방암이고 표적이 또 허투예요. 이게 1,643억으로 2등입니다. 자, 이 두 개가 투톱이죠. ADC로 지금 허가를 받은 게 지금까지 15개가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를 받았는데 그중에 압도적으로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두 개가 로슈의 캐사일라랑 아스트라제네카의 에너투다. 자, 이거 두 개가 근데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허셉틴이라는 건데, 자, 어디서 많이 들어봤나요?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라 허주마를 개발했죠. 그게 바로 로슈의 허셉틴이라는 바이오 오리지널 약을 복제했으니까 바이오시밀러고 이름이 앞에 허 똑같이 따서 허주마로 한 거죠. 셀트리온이 만든 거는 바이오시밀러 복제약이고 얘가 특허가 만료가 되니까 그게 나온 거죠. 이게 로슈의 허셉틴이 1998년에 우리나라 IMF 시절에 출시된 유방암 최초의 표적 항암제입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표적. 1세대는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인데 표적 능력이 없었죠. 타겟 능력이. 2세대에서 표적 타겟 능력이 생겼죠. 그 표적 항암제인데
이게 아까 특허가 만료가 돼서 바이오시밀러인 셀트리온의 허주마가 나왔다고 했죠. 그러면은 셀트리온의 허주마가 치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낮은 가격으로. 바이오시밀러는 낮은 가격으로 치고 들어오니까. 그럼 로슈의 허셉틴은 가만히 있겠느냐. 이 오리지널은 뭘 하겠어요. 오리지널도 변신해서 바이오시밀러의 공격을 막아야죠. 그게 뭐죠? 오리지널에서 변경, 혹 제형을 변경한다던가 용법을 변경한다던가 모습을 바꾸면 신약으로 다시 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바이오 베터예요. 오리지널보다 더 낫다 해서. 그러면 허주마를 만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겠죠.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었으나 복제약이잖아요. 복제 인간이 오리지널보다 더 날려면 어떡하겠어요. 오리지널이 변신하는 것보다 더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바이오 시밀러가 아니라 바이오 베터를 만들려고 시도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바이오 베터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리지널하고 바이오 시밀러 업체가 둘이. 바이오 시밀러 업체도 바이오 베터를 만들면 바이오 시밀러는 약값이 굉장히 낮지만 바이오 베터는 오리지널보다 돈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리지널보다 더 나은 것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거니까. 그래서 요 허셉틴이 표적 치료 항암제라고 했는데 퍼제타라는 표적 항암제 치료제가 또 있어요. 그거에다가 우리가 카보플라틴이라던가 도세탁세레라는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병용해서 하는 게 기존의 예를 들어 아까 허투가 양성이라고 해서 허투란 게 발현이 돼요. 유방암 있으신 분들은. 그 유방암 표준 치료로 활용이 되다가 로슈가 허셉틴에다가 바이오 베터를 만들려고 ADC 기술 아까 있죠. 그거를 활용해서 만든 게 바로 아까 ADC 매출액 1위에 있는 그 캐사일라예요. 캐사일라. 그러니까 로슈의 허셉틴이 캐사일라로 변신을 한 거죠. 그럼 이건 뭐겠어요? 바이오 베터죠. 그러니까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인데 오리지널인 허셉틴에서 ADC 기술을 입혀가지고 뭐를 더 크게 한 거예요? 약물의 힘을 더 크게 한 거죠. 왜냐면 이제 링커 기술을 이용해서 암세포까지 데려갈 수가 있으니까 커도 돼요. 약물의 힘이 더 커도 돼요. 그러니까 약물의 힘이 더 거대해진 거죠. 그 바이오 베타가 바로 캐사일라입니다. 그래서 로슈가 유방암 치료용 ADC 신약 캐사일라를 만들어서 2021년에 무려 3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ADC 항암제의 포문을 열어제쳤어요. 근데 포문을 열어제쳤는데 여기서 더 센 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왜 나오느냐? 1세대 ADC 캐사일라가 한계점이 있죠. 아까 전에 ADC 기술이 1세대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의 그 파워를 극대화하고 힘센 거를 극대화하고 모자란 타겟 능력을 링커로 연결시켜서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링커가 제대로 연결돼야 암세포에 가서 딱 떨어뜨리지 링커가 불안정하게 연결됐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암세포까지 가는데 갑자기 툭 중간에 떨어져 버리면 어떡해요? 정상세포에. 그거 큰일 나는 거죠. 표적 항암제는 1세대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보다 파워를 뺀 건데 ADC는 파워를 더 강화시켰잖아요. 암세포까지 데려갈 줄 알고. 근데 데려가다 중간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더 강력한 게 정상세포에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1세대 ADC 항암제의 단점입니다. 원하는 부위에 연결시킬 수가 없고 그냥 아무나 랜덤으로 붙어버리기 때문에 정상세포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2세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2세대 ADC 기술은 아까 그 단점을 보완한 거예요. 아까 타겟 능력이 있는 항체에다가 특정 부위에 내가 원하는 곳에 링커를 딱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암세포까지 데려갑니다. 폭탄을 거기다 떨어뜨려요. 그래서 다음으로 가보시면은 에너2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바로 아스트라제네카와 일본의 다이지 산교가 개발한 에너2가 등장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대세입니다. 이 로슈의 캐사일라랑 에너2랑 1대1 비교 임상을 한 게 있는데 1차 평가 지표로 보통 쓰이는 게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이라고 더 이상 암이 진행이 안 되면서 생존한 기간이에요. 그게 에너2가 28.8개월을 암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서 1년 이상을 사셨고요. 로슈의 캐사일라고는 6.8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무려 22개월이나 나니까 확실하게 2세대 ADC 항암제가 1세대보다 엄청나게 우위에 있다는 걸 증명해버렸으니까 로슈의 캐사일라는 지금까지 벌어들인 액수는 많지만 앞으로 에너2가 더 치고 나가면서 이제 역전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가장 뜨거운 것은 에너2 그리고 세대로는 2세대 ADC 항암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NO2는 예, 요거는 그냥 짧게 보죠. 이것까지 설명할 시간 없으니까요. 한국 다이지 상표에 나와 있는 그걸 그대로 따온 겁니다. 따온 거고요. 여기서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유방암이 크게 호르몬 양성, 허투 양성, 삼중 음성으로 구분이 되는데 허투 양성, 허투라는 것이 발현이 된 사람에게만 NO2가 먹히거든요. 근데 유방암 전체 환자의 25%밖에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NO2가 지금 대박이 나고 있는데 그거를 커버치는 거는 유방암 환자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NO2가 연구를 계속하고 있죠. 다음으로 가봅시다. 이거 용법이나 용량에 관계된 겁니다. 자, 이번에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아까 전에 허투란 게 발현이 되어서 허투를 표적으로 하는 게 지금까지 캣사일라나 NO2가 똑같이 유방암 적응증으로 해서 타겟은 허투죠. 허투라는 데 가서 얘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유방암 환자의 4분의 1밖에 이게 발현이 안 된다. 허투가 로우로 되어 있죠. 이거는 허투 울트라 로우로 되어 있죠. 근데 이걸 합쳐보면은 몇 퍼센트예요, 대략? 60, 최대치로 치면 65, 25. 거의 8, 90%예요. 그러니까 NO2가 커버칠 수 있는 거는 4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허투라는 게 제대로 발현이 안 되는 유방암이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 요런 것들이 지금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연구 결과가 나온 게 NO2가 허투가 발현이 적게 되는, 특히나 아주 적게 되는 울트라 로우 환자에게도 지금 효과가 있다는 게 나오면서 이게 굉장히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됐죠. 예를 들어서 지금 허투 저발현, 초저발현, 치료 대상이 확대가 되게 되면 아까 전에 거의 나머지 8, 90%를 차지하고 있는 유방암 환자까지 커버를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NO2의 대세는 앞으로 계속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리가켄바이오가 등장합니다. 자, 리가켄바이오는 뭐냐? 자, 레고켄바이오에서 리가로 바뀌었죠. 레고에서 소송 걸어가지고. 자, 입에 붙진 않지만 두 가지 기술을 크게 갖고 있어요. 콘주올이라는 기술. ADC 기술의 한계점을 극복한 콘주게이션 링커 페이로드로 구성된 차세대 ADC 플랫폼 기술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아까 전에 나오죠. 로쉬의 캣사일라가 뭐라고 했죠? 랜덤으로 비특이적 결합을 하기 때문에 원하는데 못 붙인다고 했죠. 이 세대가 NO2가 나왔더니 위치 특이적 결합을 통해서 암세포로에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는 링커 기술이라 지금 도입이 됐다고 했죠.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표시된 게 그거예요. 1세대는 그러니까 지금 리가켄바이오 거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수학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라는, 이거 막 어디 붙을지 몰라요. 그럼 이게 가다가 정상세포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리가켄바이오의 기술은 원하는데 딱 붙이는 링커 기술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Y로 된 게 항체고 이게 약물이고 이게 링커예요. 그리고 요 동그란 게 끈적이 와서 이게 가가지고 거기 암세포 붙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정확히 내가 원하는, 리가켄바이오가 원하는 부분에 붙여서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기술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떼서 나온 겁니다. 항체, 이 고유물성, 물성 손실, 이거를 변형을 최소화하는 기술. 오렌지색 글씨로 된 게 리가켄바이오 기술입니다. 항체에는 그런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결합 방법에도 있습니다. 혼합물질을 여러 가지 할 때는 다수의 불순물이 생성되는데 리가켄바이오는 단일 물질 결합 방식으로 순도가 높습니다. 이게 결합 방법에서 특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톡신이 아까 말한 페이로드, 약물입니다. 폭탄, 우리가 폭탄으로 생각하면 돼요. 높은 항암 효과, 1세대 세포 독성 항암제만큼 엄청나게 셉니다. 카보플라틴, 시스플라틴처럼 세요. 그래서 이 신규 톡신을 아주 강력하게 더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더 강력하게 만들어도 암세포까지 데려갈 링커 기술에 자신감이 있으니까 더 세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가켄바이오는 링커 기술도 세지만 페이로드 약물의 파워를 세기를 강화한 거, 요것도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정상세포에서는 발현하지 않습니다. 암세포에 가서 사멸을 시켜요. 이런 자신감, 기술적인 우위가 있기 때문에 1세대 세포 독성 항암제의 강력한 힘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타겟 능력을 그대로 갖다 붙여가지고 원하는 자리에다가 링커를 갖다 붙인 다음에 암세포에 도달되면 그 폭탄을 터뜨리는 거죠. 이게 바로 플랫폼 기술이에요. 얘네가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후보 물질도 개발하고 있는데 플랫폼 기술을 여기저기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리가 케미스트리라고 케미가 좋다고 했죠. 그래서 조합하는 기술이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죠. 예, 쭉쭉쭉 넘어가겠어요. 맨 마지막 화면만 보여주세요. 자, 지금 이제 또 다음 중요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 네, 자, 여기서 자, LCB14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화면 또 있죠. 하나만 볼게요. 맨 마지막. 예, 맨 마지막 하나 있습니다. 자, 이게 자, 여기만 보시면 돼요. 자, 어디냐? 여기요. 여기. 아까 PFS 중앙 무진행 생존기능 중앙값이라고 했죠. 15.5개월. 이게 아까 전에 N02가 지금 최강이라고 했죠. N02가 13.7개월 나왔거든요. 이게 LCB14라고 리가켄바이오가 포순제약에 수출해서 포순제약이 지금 1A, B상을 했는데 15.5개월이 나왔어요. 질병이 진행되지 않고 더 살았어요. N02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 암 때문에 고생하시는 암 한우분들도 많고 이것 때문에 사회적 비용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타파하고자 응원의 한마디를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자, 그렇지. 암은 지려밟아야 제맛. 네, 월요일에 오만한 인터뷰 박순혁 작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실시간 채팅창에 벌써부터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만한 인터뷰 기대합니다. 이러면서 박순혁 작가님 또 팬분들이 대거 몰려오셔서 벌써 예. 내용들 기대된다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엔터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예. 요거 관련해서 얘기해 예. 주실 거 있다고. 이제 뉴진스가 이제 니폰 텔레비에서 이제 주최한 여름 생방송, 여름 특집 생방송 이제 뮤직데이 2024 이제 출연을 했는데 이번에 되게 좀 뭐랄까 좀 좋은 대우를 받았어요.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예. 그거 한번 띄워주시면. 오후 6시, 7시, 8시, 9시 이렇게 총 4번 출연했고요. 네. 1시간 단위로. 6시에는 이제 뉴진스 멤버 전원이 이제 자기들 노래 하이보이 이제 했고, 7시에 파마니가 푸른 산호초 이제 커버한 거 했고, 8시에 하우 스위트 이번에 신곡 나온 거 이제 공연하고, 그 다음에 9시에 이제 혜인이 플라스틱 러브 저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커버곡인데, 그렇게 네. 원래는 이제 얘기가 커버곡 2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4곡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제 자기들 노래 또 이제 6시, 8시 이렇게 이제 2번 같이 해서 아마 일본에서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지금 이제 유튜브 쪽에 올라오는 거 보더라도 이제 반응이 되게 좀 뜨거운 걸로. 네. 특히 이제 7시 저게 이제 제일 좀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핵심인데 파마니 씨가 이제 그 푸른 산호초 방송하는데 많이 좀 떠시더라고요. 예, 떨면서 하는 게 오히려 좀 뭐랄까 훨씬 더 신선하고 좀 풋풋하고 좀 보기 좋지 않았나. 작가님 취향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민지 좋아합니다. 예. 민지가 쏙 빠졌는데 예. 어쨌든 그만큼 뉴진스가 특별 대우를 받았다. 예, 예. 또 어떠한 또 활약을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해주신 것 같고, 요새 2차 전지주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어서요. 반등을 할지 말지 이렇게 좀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차 전지주가 하반기에 2차 상승 사이클을 본격 보일 것이냐, 이걸 궁금해하시는 예.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주가가 조금 꿈틀꿈틀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를 총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해 네. 봤습니다. 이제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전기차가 다시 좀 잘 팔 것 같다 하는 부분, 그러니까 캐즘 현상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네. 이제 그 부분들이 좀 이제 해결되는 좀 기미가 좀 보이는 것 같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최근에 이제 그 K 배터리 경쟁력이 이제 좀 여실히 증명되고 있는 이제 대표적으로 테슬라 4680 배터리 내재하려고 하던 거가 포기를 하고 이제 그게 이제 LG엔솔 쪽으로 넘어가서 8월 달부터 이제 그 오창에서 이제 11기가와트시 공장이 가동되면서 이제 납품이 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독일의 노스볼트가
그 BMW하고 맺어져 있던 이제 계약이 파기가 되면서 그 계약이 이제 삼성 SDI 쪽으로 넘어간다 하는 저희가 이제 오만한에서 이미 다 짚어봤던 예, 한번 얘기했었던 이슈들이네요. 겁니다. 예, 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금투세 폐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는 부분. 이게 그 금투세가 이제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제 그 뭐랄까 이 부과가 되는 개인 투자자들만 좀 독박을 쓰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4월 달에 금투세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거래량,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는데 특히 이제 코스닥 쪽이 많이 줄었어요. 상대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거래소 대비해서 코스닥이 좀 네. 이제 장이 안 좋았는데 이제 코스닥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또 2차 전지고 개인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금투세가 폐지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러면은 이제 개인 매수세가 유입될 텐데 아마 유입되게 되면은 2차 전지가 좀 첫 번째 타깃이 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여전히 공매도 잔고가 이제 아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제 에코프로 BM이 그렇다는 그런 얘기고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기차가 다시 잘 팔릴 것 같다. 요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겠죠? 예, 디지털 타임즈의 이제 박한나 기자님 기사. 대형 수주 신차 효과 기대하는 K 배터리 실적 회복 하반기부터 해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잇따라 주 단위로 예상되는 대형 수주 낭보를 전하면서 하반기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 프랑스 자동차 기업 르노와 이제 전기차용 LFP 배터리 수주를 이제 따냈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삼성 SDI가 미국 최대 전력 기업 넥스트라 에너지와 ESS 장기 공급 계약을 이제 맺기 위한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올 하반기에 신차를 이제 대대적으로 출시하는데 그 대표격이 되는 게 이제 지금 기아의 EV3잖아요. 예. 그 EV3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NCM 배터리가 들어가고 지금 사전 계약이 한 10,000대 정도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좀 반응이 좋아서 이미 사전 계약이 10,000대를 돌파한 상황이고 여기다가 플러스에서 현대에서는 이제 캐스퍼 일렉트릭이라고 이제 또 신차가 나오는데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NCM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팔리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K 배터리에 좀 호재로 작용할 것 같고, 그다음 SK온이 이제 상반기 좀 부진했는데 SK온이 주력 모델 아이오닉 5가 페이스 리프트를 거쳐서 미국 조지아 2공장이 이제 4분기에 완공될 예정인데 거기에 지금 SK온의 배터리가 들어가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하반기 쪽은 좀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많이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네. 최근에 어제 이게 이제 아마 주말 7월 3일 날 나온 기사예요. 연합뉴스에서 이제 보도된 기사인데 유럽 최대 배터리 업체 노스볼트가 삼성 SDI의 계약을 뺏기고 휘청한다 하는 이제 기사인데 저게 왜 중요하냐면 그 크게 보면 미국은 이제 배터리는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거는 좀 이제 어렵겠다 하고 이제 한국 배터리 업체들하고 같이 조인트 벤처하는 형태로 네. 이제 GM이 LG 쪽하고 손을 잡고 이제 포드가 SK 쪽으로 손을 잡고 이렇게 간 거고요. 유럽 쪽은 이제 일부는 한국 배터리를 계속 쓰지만 이거 배터리 좀 독립을 해야 되겠다 유럽 내에 하는 이제 그런 좀 흐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각국 정부들이 이제 정부 지원금을 왕창 지원해주면서 이제 이 여기 나온 노스볼트뿐만 아니고 저기 AC 볼트라든지 브리티시 볼트라든지 하는 이제 각국의 유럽 각국에서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다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로 그 배터리 배터리 쪽에 진출하려고 시도를 했던 데가 바로 저 노스볼트라는 네. 데입니다. 저기가 이제 폭스바겐이 이제 돈을 많이 투자를 했고 독일 정부가 많이 밀어주고 있는 데인데 그 노스볼트가 지금 최종 실패를 하고 있는 노스볼트가 이제 포기 단계에 들어가는 좀 그런 얘기가 된 거예요. 수율 안 맞아서 성능도 떨어지고 예, 그러니까 예, 결국에 예. 납품 못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경쟁자가 사라지는 예. 거니까 중국은 어차피 우리 경쟁 상대가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IRA나 이제 CRMA 같은 것 때문에 대적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일본은 파나소닉 같은 경우가 올해 들어갔고 이제 계속해서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고 이제 4680 같은 경우에는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한정된 파이에서 그 파이를 K 배터리가 가져가는 몫이 지금 커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고요. 네. 여기 이제 기사 잠깐 보시면 노스볼트의 경영이익은 BMW와 체결한 20억 달러 규모, 20억 달러면은 대략 한 2조 6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네. 배터리 공급 계약이 취소된 영향이 큰 거다. 이게 이제 2020년에 계약을 했으나 24년까지 지금 납품을 제때 못 해갖고
이제 BMW에서 너네하고 같이 못하겠다. 그 계약은 삼성 SDI에 주겠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다는 거고요. 네. 다음 장 한번 더 넘겨주시면 이 공장이 이제 16기가와트시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고 있지만 지금 실제 생산하는 거는 1기가와트시에 5배로 늘려갖고 1기가와트시니까 이제 16분의 1도 지금 생산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이게 뭐랄까 예, 수율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이제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노스볼트는 유럽 스타트업 가운데도 가장 많은 150억 유로의 자본을 조달하는데 150억 유로면 대략 20조 원 정도 됩니다. 아, 예. 20조 원 다 날리게 생겼다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돈을 쏟아 부었는데도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유럽의 희망으로 불리기도 했던 기업인데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고 지난해에 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2번 발생해서 생산을 중단하기도 했고 올해는 공장 근로자 3명이 집에서 각각 사망하는 일도 있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뭐랄까 좀 잔인하지만 이제 남이 잘못되는 게 이제 경쟁자가 잘못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이제 반사적인 수혜를 이익을. 받을 수 그렇습니다. 있는 예, 예.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예, 예. 자, 그 세 번째 근거로 세 번째 이제, 예. 제시해 주신 게 금투세. 금투세 문제점. 인데. 예, 예. 요거는 이제 이데일리 그 최웅길 기자님 아마 이 방송도 한번 네, 출연하신 맞습니다. 예. 그때 아마 방송하셨던 내용 같은데 이제 기사화 하신 게 이제 3일, 7월 3일에 이제 이복현 원장하고 16개 증권사 CEO 간담회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되게 길어졌었다는 얘기고요.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오갔었고 나올 때 이제 마치고 나올 때 이제 이 최웅기 기자님이 뻗치기를 하다가 이제 금투협회 서유석 회장님을 뵙고 어떻게 될 것 같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 서유석 회장님께서 내년 시행이 어렵겠다. 예. 금투협은 제도 보완부터 한 뒤 시행하자 하는 입장이라고 답했는데 이게 이제 금투협에서 금투세를 폐지를 하든지 유예를 하든지 하여튼 그런 공식적인 의견을 낸 첫 번째 사례예요. 네. 이거 왜 그러냐면 금융투자협회에 이제 뭐 사모펀드, 공모펀드 다양하게 있는데 특히 사모펀드 쪽에서는 사모펀드 수익자들의 세금을 절반으로 깎아주는 목적으로 추진됐던 게 금투세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제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투협회에서도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대세에 밀리는 거니까 포기하자라고 지금 최종 결정이 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증권사에서도 반대하고 금투협회에서도 반대를 하면 이거를 민주당이 무슨 수로 통과를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간담회에서 말씀드릴 일단 수 있고요. 시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좀 나왔었고 예. 일단 금투협 입장에서 예, 금투협에서 제도 보완부터 하면서 가자. 그렇습니다. 예, 금투협에서 부정적인 당장 의견을 얘기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런 부분이 상징적인 그렇습니다. 의미가 상당한 있다는 의미가 것이죠. 있다고 예. 보이고요.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게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제 제도적 허점 세 가지. 첫 번째 배당 소득이 금투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제도상 허점이 많다는 거. 두 번째 주식과 달리 채권에는 너무 불리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천 징수다. 이제 원천 징수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이게 통과가 되게 되면 그 대형 증권사 쪽으로 돈이 다 몰리게 되고요. 중소형 증권사들은 파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이제 14개 증권사에서 대표들이 힘을 모아갖고 금투세 폐지를 시켜주십시오. 네. 일단 이제 이거 안 되면 폐지가 안 되면 일단 유예부터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났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자금들이 금투세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나 하면서 좀 선발대가 지금 2차 전지 이런 주식 쪽으로 해서 좀 이제 돈이 들어오고 있는 네.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이제 그 공매도 문제 한번 보여주시면 공매도 세력 충격 주가 급등의 수준 늘었다. 이게 이제 언제 기사냐면 23년 11월 24일 작년 11월 24일 기사인데요. 네. 국내 증시의 공매도 투자자들이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에 수조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는데 그게 딱 두 종목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 네. 예. 에코프로비엠에서 8,330억 원의 확정 손실을 입었고 지금 이제 여전히 잔고가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1조 원이 넘게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확정 손실 이외에 이제 확정되지 아니한 손실도 클 겁니다. 이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공매도로 입은 손실이 7,587억에 달한 거고요. 이게 지금 에코프로가 2,520% 올랐으니까 손해 많이 봤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작년 11월 달에 10월 달에 이제 공매도 금지된 이후에 이제 사실은 이 공매도 부분이 갚아졌어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갚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은
매도 의견 0건, 벌판서 용감한 외침 2주씩 파세요 하면서 얘기 나오는데 에코프로 BM에 관련해서 주가를 팔아라, 주식을 에코프로 BM 주식을 팔아라 하는 얘기가 정원석 하이투자증권연구원, 그다음에 이제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원이 이제 목표 주가 각각 15만 원씩 내면서 지금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좀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우리 옛말에 이제 과전불람리 이하 부정간해서 오이밭에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바로잡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조 원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 크게 손해를 보고 그다음에 1조 원 정도 공매도 잔고가 있는 그 주식에 대해서 유독 매도 리포트가 이제 이게 쏟아진다고 하는 거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야 저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저기 그 사모펀드들, 롱숏 하는 펀드 애들하고 지금 결탁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권사가 이런 오해받을 행동은 삼가해야 한다는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2년 만에 등장한 증권사 리포트 애널리스트 선후배간 2년 덕분해서 코스닥 상장사 중에 이제 VM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VM이라는 회사 관련해서 이제 증권사 매수 리포트가 하나도 없었는데 2년 만에 하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VM의 그 리포트를 쓴 사람의 그 사수가 VM에 취직을 했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이런 관련성이 없이 이런 일이 가능하겠냐 하는 지금 오해를 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뭐랄까 결국은 이제 신뢰를 먹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이제 그 코리아 밸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또 중요한 축이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증권사들에 대한 신뢰 문제예요. 이 주식 투자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증권사나 애널리스트들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이 되고 아니 더러워서 지금 국장 투자 못하겠다 미국장으로 가야겠다 미국장이 깨끗하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을 그 금감원이나 이런 감독 당국에서 그냥 두고 보면 안 되고 네. 조치를 당연히 취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네.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기사도 준비를 해주신 걸로 다음 장 보이는데 보여주시면 뉴델리 경제에서 차라리 유튜브보다 신뢰 잃은 증권사 리포트에서 네. 그래서 이제 저게 제 얘기입니다. 목표 주가 상향하는 보고서를 내놓고선 정작 기관은 숏을 친다. 종목 토론방에서는 증권사 리서치에서 발행하는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조롱하는 것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돈을 벌고 싶다면 증권사 리포트와 반대로 투자해라 하는 말이 횡행하잖아요. 다들 하는 얘기 아닙니까? 부끄러워해야 된다고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이런 얘기를 만들게 된 애널리스트도 부끄러워해야 되고 그다음에 증권사의 고위 간부들도 마찬가지로 부끄러워해야 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도 마찬가지로 다 공동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이제 기사 좀 우리가 몇 개도 살펴봤고 박 작가님 원래 소신껏 이제 말씀해 주시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증권사들 리포트를 나와도 여러분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잘 판단해보자. 그런 말씀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전지를 또 이제 주목해 볼 다시 시점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눠볼까요? 건식 전국 건식 공정 한번 물어보세요. 건식. 제가 여쭤보려고 아까 앞서서도 좀 준비를 하고 들어왔는데 그 삼성 SDI 사장이 이제 최근에 또 얘기를 했는데 뭐 건식 극판 요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이거 좀 그거 한번 설명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테슬라 이거 네. 배터리판을 바꾼다 해서 저거 좀 한번 올려주시죠. 이게 이제 그 하이투자증권 정원석 연구원이 3프로 TV에서 22년 6월 달에 나와서 방송했던 내용입니다. 네. 이제 이 건식 전극 그 얘기는 이제 2020년 가을에 이제 테슬라가 그 배터리 대회 할 때 이제 가장 먼저 얘기했었던 이제 그거고요. 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저기도 나오지만 핵심은 뭐냐면은 이제 LFP 대비 습식 건식 공정의 NCM 양극재 종류별 배터리 가격 비교해서 이제 정원석 연구원이 만든 자료고요. 습식일 경우에 이제 NCM 6둘들일 경우에 LFP보다 31% 비싸고요.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제 LFP 대비해서 NCM이 30% 비싸다 하는 얘기가 바로 이거고요. 네. 여기서 이제 니켈 함량이 올라가면 NCM 811이 되면은 14%로 가격 격차가 줄어들고 NCM 9만반이 되면은 12% 가격이 줄어들고요. 거기다가 건식 공정을 도입하게 되면
그러면은 원가가 더 저렴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식 공정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NCM 621일 경우에 LFP보다 12% 비싸고 NCM 811이면 3% 더 싸지고요. NCM 9번방까지 가면은 이제 LFP보다 5% 더 싸지기 때문에 이게 압도적으로 LFP를 퇴출시키고 NCM이 이제 주력으로 올라설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건식 공정이라는 게 결국은 뭐 기술적으로 복잡하지만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제 배터리 원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 기술을 확보하게 되면은 배터리 원가 경쟁에서 이제 우위를 가지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이 K 배터리하고 이제 중국 배터리 간에 이제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정원석 하이투자연구원이 23년 이제 여름에는 네. 또 말을 바꿔갖고 LFP가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매력적인 배터리가 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LFP가 대세가 되면은 LFP에서는 중국이 앞서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쟁력을 따라가기 힘들 거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빈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 22년에 얘기했던 거하고 23년에 얘기했던 거하고 같은 애널리스트가 한 얘기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애널리스트를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게 본인들의 이게 뭐 기자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결국은 대중의 신뢰를 이제 먹고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신뢰를 시켜야 돼요. 저런 식으로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 갖고 자기의 말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대중의 신뢰를 이제 받기가 어렵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하고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금감원이나 금융위 같은 쪽에서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한번 네, 넘겨주시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캐스퍼, 네. 캐스퍼 지금 광고하고 있는 건데 지금 캐스퍼 광고 문구가 저게 이제 NCM이 들어가요. NCM이 들어가면서 가격적으로도 저렴하고 작년에 이제 레이 EV 나왔던 이제 CATL의 LFP 배터리 장착했던 것보다 거리가 이제 그 레이가 한 205km 가거든요. 캐스퍼는 지금 NCM을 넣어갖고 315km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가격적으로 성능적으로 이제 훨씬 좀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광고 문구를 뭐라고 쓰냐 하면 배터리의 차이가 성능의 차이를 결정한다. 이렇게 현대차가 지금 광고 문구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원석이라든지 한병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게 이제 대중 모델로 가기 위해서는 LFP를 써야 되고 LFP에서는 한국 배터리가 중국 배터리한테 상대가 안 되니까 에코프로비엔 팔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입니다. 이건 진짜 문제인 거죠. 네. 자, 오늘 박순혁 작가님과 2차 전지주들이 다시 한번 꿈틀거리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박순혁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앵커 브리핑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 시작이 됐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난주에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어쨌든 2분기에 나올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뭐랄까요, 좀 부담감 조금 이제 덜어주면서 기분 좋게 가볍게 일단 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2분기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이달 말쯤 본격적으로 좀 많이 나올 예정인데요. 그 전에 어떤 기업들 실적들이 좀 좋을지에 대한 전망 어떤 그런 콘텐츠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매출과 관련돼서 좀 2분기에 매출이 좀 많이 올라갈 만한 기업들은 어디가 있는지 이유는 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매출을 한번 좀 먼저 살펴보죠. 매출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품 가격과 판매 수량 이게 두 개가 합해진 이제 그 규모가 되는 거죠. 판매 가격이라는 거는 원재료 가격의 변동 영향을 받고 또 기업의 가격 결정력,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기업이 얼마나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느냐.
독점적인 그런 지위를 갖고 있냐. 워런 버핏이 좋아하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이제 이 판매 가격에 영향을 직접 미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고, 판매 수량은 그 기업이 속해 있는 그 산업이 성장하는 산업이냐. 지금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라든가 전력 설비, 전선, 또 화장품, 음식료 이런 쪽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성장을 좀 하고 있는, 특히 수출 중심으로요. 이런 업종이 되겠고요. 업종 사이클이 이제 성장 사이클에 들어와 있냐. 이건 시클리컬한 쪽에 접근이 되겠죠. 그다음에 그 기업이 시장의 점유율이 어떠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매 가격과 판매 수량의 변화가 결국 매출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매출이 증가하는 게 왜 중요하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성장주, 앞서 말씀드린 이런 지금 성장하고 있는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 이익 성장보다도 오히려 매출 성장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외형이 성장을 하면 할수록 그 기업이 끌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선순환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전체 회사의 매출에서 고정비의 비중이 감소를 하게 되니까 전체로 그 고정비, 비용이 줄어들다 보면 수익성이 더 올라가는 수치상으로 이런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매출액 성장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출에 대한 이런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올해 2분기에 매출이 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기업들이 어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증권사들의 이제 컨센서스를 모아놓은 거고요. 시총 2천억 이상, 퍼가 20배 이하인 374개 종목, 이 종목에 대한 이제 증권사들의 내놓은 자료를 전체적으로 집계를 한 건데, 가치 투자 컨텐츠를 많이 내놓고 있는 아이투자라는 사이트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걸 감안을 해서 좀 보면은요. 올해 2분기에 두 자릿수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들 1위부터 10위까지인데 그중에서 5위까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LX홀딩스가 71%, 현대홈쇼핑이 56%, 토비스가 50%, 세경하이테크 41%, 그다음에 파트론 36%입니다. LX홀딩스는 이제 2021년에 LG에서 이제 계열 분리를 해서 나온 범 LG가 이제 그룹이 되겠죠. LX홀딩스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지주회사 이렇게 매출이 크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지주회사에 속해 있는 계열사들의 실적이 좋아진다. 하나 플러스해서 또 LX라는 이 브랜드를 쓰는 어떤 그거에 대한 피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될 텐데요. LX 같은 경우 지금 LX 인터내셔널, LX 판토스, LX 글라스, LX 하우시스 같은 이런 계열사들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대홈쇼핑이 매출액 성장률이 56% 늘어날 것으로 해서 2위를 차지했는데요. 홈쇼핑 종목에 대해서는 요즘은 이제 성장이 정체됐다 그래서 좀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은데, 지금 홈쇼핑 업계가 이 TV 홈쇼핑 부분의 매출 정체나 또는 이 후퇴를 이 핸드폰, 그러니까 모바일을 통한 매출로 좀 상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바일에서 찾은 거죠. 요즘 잘 아시는 것처럼 라방이 굉장히 유행인데, PC라든가 텔레비전에서 통해서 보는 것보다 실제로 움직이면서 또는 어디 뭐 지하철 타고 이동하면서 핸드폰으로 라방을 보는 경우가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홈쇼핑을 비롯한 홈쇼핑주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바일을 찾고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매출의 증가로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토비스는 카지노에 들어가는 그 모니터, 카지노 같은 이런 산업용 또는 기업용 모니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 토비스가 특히 차량용 전장용 디스플레이 모듈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좀 자리를 잡아가면서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세경 하이테크, 그다음에 파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휴대폰용, 모바일용, 세경 하이테크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특히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필름, 보호 필름을 만드는 회사고, 파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휴대폰 이제 장비, 부품 업체죠. 이 실적들이 좀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보겠습니다. 6위는 SFA 35%, 7위는 DKT 31%, 8위는 이제 잘 아시는 HMM 31%, 9위는 BH 26%, 마지막으로 한국앤컴퍼니는 24%, 전체적으로는 20%가 넘는 그런 매출액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SFA는 이제 OLED 장비 업체고, DKT는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 부품 업체죠. HM은 뭐 잘 아시는 운송도 대장주고, BH는 아마 아이폰 수혜주로 아주 많이 거론이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읽으실 겁니다. 한국앤컴퍼니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인데 범효성가의 자동차 부품 지주회사,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IT 쪽만 있는 건 아니고 좀 다양하게 포진이 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이런 374개 종목에서 이제 매출액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 종목들 중에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세 자릿수나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들만 제가 좀 따로 또 선별을 해봤는데요. 보니까 S-오일, HMM, SFA, 세경하이테크, 한국행컴퍼니, 풍산 이렇게 6개 종목인데 S-오일이나 이 위에 상위 5개 종목은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회사들이고 풍산만 이제 새로 좀 추가가 됐고요. S-오일은 무려 920%나 매출이 영업이익이 증가를 할 것으로 이 표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잘못 넣었고요.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에 영업이익이 1,100%, 1,400% 이렇게 증가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큰 회사들의 영업이익이 이렇게까지 또 증가할 수 있다는 거 또 새삼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HM도 매출액은 앞서 말씀드렸을 때 31% 정도 늘어났습니다만 영업이익은 무려 290% 넘게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해상 운임이 큰 폭으로 급등을 하면서 그에 대한 수혜를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받을 것이다. 그게 수치로서 이제 증명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SFA도 176%, 세경하이테크도 154%, 한국행컴퍼니도 139%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풍산은 이제 대표적인 구리 대장주죠. 아무래도 이제 구리 가격이 많이 오르고 그걸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이렇게 그게 그대로 영업이익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단순히 한두 분기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3분기 이상 추세적으로 늘어나는 점이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이렇게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고정비가 줄어드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역시 추세적으로 확인을 해보신다 그러면 2분기에 실적을 가지고 기업들을 투자 전략을 짜실 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약 보합권, 네. 코스닥은 장중 고점 부근에 와 있습니다. 코스피 지난주에 조금 많이 달려서 그런가요? 조금 오늘 그러게요. 월요일 날은 좀 쉬어가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마켓나우 2부 월요일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